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지금 빅스마일님이 질문해 주신 그 환율 관련된 내용을 기사와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 차트 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스마일님이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코인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코인원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가입하고 안전한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코인원, 코빗, 그리고 빗썸, 업비트 이렇게 있는데, 일단 빗썸은 그전부터 이제 신규 입금이 됐고요. 코인원도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신규 입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지금 이제 코인원에서 아예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신규 입금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 여기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빗 가보니까 코빗도 메인 페이지를 좀 바꿨어요. 바꿨고 지금 이제 뭐 5월 15일부터 거래소 수수료 전면 개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업비트도 신규 입금이, 그리고 이제 코빗도 마찬가지로 신규 입금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코인원하고 빗썸이 신규 입금을 하는데 뭐 업비트가 이제 신규 입금을 계속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뭐 포함해서요, 같이 이번 지금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마 그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저는 이제 신규를 풀어줄 것이고, 신규가 가장 들어오기 용이한 그 루트가 거래소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업비트잖아요. 업비트가 카카오와 연동되면서 신규 가입이 이제 용이하다 보니까, 아마 업비트 풀어주는 그 시점이,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중에 채널 4분의 1 지점을 지나서 거의 채널 중반에 오기 전 단계에서 아마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론 이제 신규로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일정 부분은 돈을 번 사람이 나와야겠죠. 돈을 번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들도 이제 나 이렇게 돈 벌었다 라고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신규가 유입돼서, 아마 이번에 올라오는 그 상승에서 일정 부분을 신규들한테 떠넘기는 작업을 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또 물린 신규들이 야 이거 진짜 다시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했다가 또 물렸다, 이런 얘기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6월 7월 알트코인 포함 뭐 비트코인 상승장과 맞물려서 지금 거래소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업비트도 신규 입금을 풀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빅스마일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미국이 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 관세 부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위안 절상 가는 거 아닐까요? 원화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원화 위안화 절하 중이었는데 말이죠. 예, 지금 원화 차트와 위안화 차트 보면요, 위안화 차트도 뭐 6.92 위안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6.89로 약간 빠졌습니다. 원화도 마찬가지로요. 원화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당 1195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184원으로 한 10원 정도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뭐 이 이유가 뭐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빅스마일님이 얘기해 주신 뭐 환율 상계 관세 이런 부분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상계 관세까지 꺼내든 미국 빌미줄라, 중국 환율 관리 초비상,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매기는 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 의혹을 받아온 중국 정부의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아울러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이 사실상 깨지고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환율 상계 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 상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길을 열어두면서 중국과 관세 실단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상계 관세라는 게 결국에 어떤 자국 내 화폐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수출이 잘 되게끔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미국이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해서 그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대신 좋은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뭐냐면,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환율로 인해서 수출품
이득을 얻는 부분을 관세를 추가적으로 또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출품,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수입 물가만 올라가게 되는 굉장히 이제 진짜 안 좋은, 거의 제가 봤을 땐 미국이 중국의 어떤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내용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제 류거창 인민은행 부행장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중 무역전쟁 장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제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고심이 깊은데, 최근 인민은행의 잇따른 조치에도 중국 영내 여계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위안화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내 여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류 부행장은 위안화 가치 급락 현상이 미중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중국 정부가 초래한 것이 아니다. 무역 전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미국 측이 이 위안화 약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얘기는 우리 위안화 약세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위안화를 약세로 실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는, 류 부행장이 봤을 때는 미국이 위안화 약세로 이제 몰아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인민은행에서는 그 7위안 넘지 못하게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포치, 지금 포치를 막아야 한다. 이 포치가 이제 7위안 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위안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위적으로 환율을 계속 위안화를 강세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를 풀어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약발이 먹히지 않고, 거기에다가 환율이 만약에 약세로 갔을 때,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갔을 때 자신들이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미국이 아예 선제 조치를 취해서, 니들 만약에 7위안 넘어가서 수출품에 대해서 니들이 이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관세를 또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미국이 굉장히 독하게 이번에 진짜 중국을 완전 그 마지막까지 이제 진짜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화웨이의 그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을 이번에 완전히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빅스마일님이 얘기해 주셨던 미국이 통화절하, 국가의 상계관세 부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위안화가 절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절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안화는 계속 이제 저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확률적으로요. 약세로 갈 것이고, 약세로 가면서 거기에 약세로 간 것에 중국이 이익 보는 부분까지 추가 관세로, 상계 관세를 매겨서 그 부분까지 미국은 다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 부분은 뭐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금 중국 위안화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요,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을 벗어나고 눌러준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7위안 넘어가는 건 세 번째 시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이제 7위안을 넘어갈 것이냐라고 보는데, 이 추세를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7위안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지금 위안화의 이 위치가 우리나라 원달러로 봤을 때, 제가 우리나라 이제 IMF 겪었을 때 뭐 이 정도 위치라거나, 아니면 이 전고점, 지금 전고점 직전에 있는, 전고점 직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요. 이때 보시면 전고점 직전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좀 시간을 좀 더 벌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치가 저는 이제 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한번 이제 눌러주고,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지금 전고점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타이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7위안이 뚫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7위안을 넘어가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저는 뭐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위치한 이 자리가 일단은 이 채널 하단부입니다. 채널 하단부에 있고요. 채널 하단부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추세 라인을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삼각수렴 해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꼭지점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 저항 라인 돌파하는 그 시점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 차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뭐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 시장과 다 맞물려서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이제 조만간에 이런 움직임도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빅스마일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위안화 절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위안화가 절하로 가기 전에 7위안이 뚫렸을 때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미리 이제 밑밥을 까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도미넌스 차트 4시간 봉을 켰습니다. 4시간 봉으로 켰고, 지금 보시면 63.5까지 올라왔다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했고 여기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일단은 이 삼각 수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탈을 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52평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4시간 봉 52평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57.5, 57.3, 정확히 57.36이에요. 57.36까지는 바로 내려올 것이고, 이번에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던 그 지점을 이번에는 N자 하락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이탈해서 깰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54.4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도미넌스 관련돼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비트코인은 이제 비싸고 알트코인들에 대비해서 비싼 영역에 있고, 알트코인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싼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홀딩해야 될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알트코인으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금 이 과정,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흔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결국에 알트코인들이 좀씩 올랐잖아요. 지금 뭐 30-40%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는 소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00% 올라간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런 알트코인들, 들고 있던 알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아마 전환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믿을 만한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람들, 그런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저는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알트코인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지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여전히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로 들어가서 잠시만요. 먼저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CH가 최근 유의미한 상승 추세선 반등을 보였기에 홀딩 물량 유지 관점에서 분석을 나눕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와사비님이 이렇게 차트를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BSV 합한 차트를 같이 올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작년 이제 11월 15일 날 하드포크가 됐습니다. 하드포크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이 밑에 투명한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그래프고, 위에 이렇게 가운데 색깔이 다 차 있는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합한 그 차트입니다.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위치는 0.064 정도 돼요. 0.064.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지난번에 하드포크 되기 전에 이때가 얼마였냐면요, 0.08이었고요. 이때 최고점이
거의 0.09, 0.1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이걸 이제 보시고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어느 타이밍에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느 타이밍이 이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고평가 영역으로 봐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이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4월 초에 셀 신호가 나왔어요. 이때 BSV와 BCH 합한 가격이 0.085까지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셀 신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보시면 흐름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번 상승해주고 눌러준 모습입니다. 약간 비트코인 캐시 차트와는 약간 달라요. 합한 거는. 이게 이제 BSV가 그만큼 더 올라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이제 지켜볼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BSV 매도 관점은 일단 0.2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1 비트코인이 5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그러니까 5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5 BSV,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5개를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수 있을 타이밍에 그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이제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와사비님이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계속 좋은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트레이딩 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무료 가입하셔도 되니까 가입하시고, 와사비님 이거 팔로우 하신 다음에 글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여우 할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이더 리플 70% 담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시총 30위 안의 것으로 30% 담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어차피 이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진짜 다른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다른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훨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 딱 지금 여우할매님이 써주신 딱 두 줄에 요약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비트이더 리플 70%, 그리고 나머지 시총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30%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자이즈님이 올 초에 주식 정리할 때 비덴트만 조금 남겨놨는데 이제 비트 오를 때 비트만큼 안 오르네요. 물려있어서 빼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그냥 처분하고 리플로 갈아탈까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수익률은 리플이 좋을지 비덴트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익률은 리플이 좋을지 비덴트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비덴트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많이 본 차트랑 이제 비슷하실 거예요. 지금 이 비슷한 차트 이제 보셨죠? 보셨을 것 같고, 이 차트를 이제 보면 지금 비덴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 지우고, 예,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일단 지금 가자이즈님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비덴트는 제가 봤을 땐 일단 채널 하단부에 있다. 채널 하단부에 있고, 여기서 일단 채널 중심은 22,000원입니다. 현재 비덴트 가격은 6,200원이고요. 그럼 이제 뭐 한 3배 정도,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채널 중반만 와도요, 그 정도 이제 위치에 있는 건데, 일단 근데 지금 비교하시는 게 리플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플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을지는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 가봐야지 하는 거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게 먼저 움직일지는 그 부분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비덴트도 저는 충분히 지금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선택이 고민이 된다라고, 둘 다 이제 뭐 리플도 싼 영역에 있고 비덴트도 이렇게 싼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뭐 반반, 비덴트 갖고 있는 거에서 반 정도만 정리해서 리플로 이제 옮기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제가 원래 비덴트 차트를 예전에 작년에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안 봤는데, 아마 가자이즈님이 예전에 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비덴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스티브 유님이 비트코인 올해 말 6만 달러 가게 되면 트론은 얼마가 될까요? 리플도 대략 어느 정도 될런지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6만 달러가 갔다. 그리고 리플이 사토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2만 사토시 갔다라고 하면 2만 사토시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12,000원까지 올라가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 그 사토시 가격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 리플이라든가 트론이 그 BTC 마켓에서 성장을 하는 알트코인인지, 그래서 지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전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만약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적어도 만약에 이게 리플이 성장하는 코인이어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사토시로 보고 6천만 원에 2만 사토시니까요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알트코인들마다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 그 생태계가 구축되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거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김영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만약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서 나중에 주식시장처럼 장시간이 정해지고 하루 30%의 어떤 제약을 걸어둘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주식처럼 바뀔까봐 걱정이네요. 예, 아닐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이야 우리나라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장이 끝나고 6시,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또 선물을 오픈해서, 선물하고 이제 옵션, 야간 선물, 야간 옵션을 오픈을 해서 그 부분에서 해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도 저는 이제 더 풀어주면 풀어줬지 더 제한을 두진 않을 거다. 그럼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거래소도 나중에는 이런 상한가, 하한가가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래 시간도 만약에 지금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처럼 전 주식시장도 옮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는 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도 암호화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내가 매도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화가 될 거라고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주식시장도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요. 그리고 이런 상한가, 하한가도 저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어떤 제한이 걸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처럼 저는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요 지금 김영일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팝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엑소더스 지갑이란 걸 쓰고 있는데요. 하드디스크에 설치해서 쓰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해외에서는 좀 알려진 것 같은데 국내 사용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갑 복구용 12워드를 따로 잘 보관하면 컴퓨터가 분실되거나 하드가 고장이 나도 어느 컴퓨터로도 코인 개수 그대로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른 컴퓨터로도 복구가 잘 되는 걸 테스트해 봤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런 아마 지갑들은 앞으로 뭐 계속 나올 겁니다. 지갑은 계속 나올 거고, 그 나오는 지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지갑에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갤럭시 S10에 지갑에 제 암호화폐를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뭐 없어지거나 프로그램이 갑자기 오류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했어도 내가 다른 스마트폰을 사서 이걸 복구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 통제권이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뭐 엑소더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내 자산을 언제든지 복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안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엑소더스란 회사가 그런 해킹 관련된 보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이게 진짜 이런 지갑이 블록체인 상에 이 암호화폐가 올라와 있는 그런 건지, 아마 이제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래소 형식으로 자신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갑은 여러 가지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좀 더 이제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그 통제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갑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다음으로요. 김태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2017년 3월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금과 같은 방향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금의 경우에는 ETF 승인이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ETF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까요? 뭐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 저는 그 1-1 그리고 1-2안이 결정되기 전이었던 그 50주평선에서 아마 50주평선을 맞고 떨어져서 다시 채널 바닥으로 내려왔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50주평선에서 그 50주평선을 돌파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갔다는 건 결국에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1-1안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건 세력이 비트코인 그림을 금 차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ETF 승인도 결국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지금 세력 입장에서는 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YSJ님이 써주셨어요. 현재 움직임 자체가 ETF 승인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승인을 계속 도전하고 각국에서 의논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가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결정될 거다, 시간이 문제지 결정될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 김태환 님도 이제 결정될 거다, 이거는 알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없어도 유사한 양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다는 건데, 이거는 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안 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결국에 어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차트를 그리는 거는 그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 세력이 결정하는 거다. 근데 그 세력이 저는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세력이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걸 뭐 100%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원화 600만원에 샀다가 리플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381원에 물타기해서 리플을 추매했습니다. 아직 평단은 650원 후반대고요. 요즘 될 수 있으면 메이저 알트를 매수할 시기다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에 자꾸 욕심이 나서 이러다 1500만원에 타는 거 아닐까. 저는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려고 손가락이 간질간질합니다. 비트 분명 조정 시기는 오겠죠. 항상 세력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네요. 리플 현재 381원에 구매한 것은 이익 구간인데 익절하고 비트 지금 타는 게 맞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도미너스 차트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RP OK님도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이 아니죠. 작년 연말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때, 저 지인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와서, 비트코인 이거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2,000달러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 오고 나서,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다. 지인한테. 전화가 왔고, 전화가 온 걸 보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인간 지표라고 하면 조만간에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예전에 2017년도 고점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연락 안 하시던 분이 전화 와서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나고 나서 거의 한 달 안에 시장 꺾여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닥도 이제 그렇게 보였고요. 근데 지금 또 오늘 오전에 제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거 올라가면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했고, 아마 이렇게 세력이 계속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다. 그리고 아마 뭐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많아졌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XRP OK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처럼 지금 그 도미너스 차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 뭐 2배, 3배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다. 아니면 뭐 지금 교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세력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웨이의 플랜 B는 뻥카일 가능성이 높죠. 스마트폰의 OS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OS일 뿐이죠. 포인트는 OS가 아니라 앱 생태계인 건 이제 사용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스마트폰 아리랑에서 사용하는 봉사장터, 앱스토어 북한판이래요. 이게 생각나네요. 얘기해 주셨고, 결국에 만약에 이런 어떤 봉사장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국이 만든 화웨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사용을 하겠냐는 거죠. 플레이스토어를 사용 못하고 만약에 중국이 만든 어떤 뭐 이름에 우리나라 예전에 스마트폰 바다 만들고 그 바다에서 어떤 앱스토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것이냐. 결국에 그 부분에서 여러 이런 개발자들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이거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당장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걸 사용 못한다라고 하면 해외에서는 당연히 이건 쓰지 않을 겁니다. 화웨이 핸드폰은. 저 같아도 만약에 핸드폰 살 건데 구글 들어가지 않고 거기다가 더해서 유튜브까지 사용 못하는 핸드폰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돈터치 대한민국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구글 앱스토어 기능이 없어져서 유럽 분들께서 화웨이 손절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화웨이 망했구나 생각했네요. 그래도 화웨이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당장 막아버리면 소비자들 혼란올까봐 3개월 정도의 조정기간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래부터 해당 기능이 없었던 중국 본토인들 말고는 이제 전부 화웨이 손절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없는 스마트폰을 어디다 쓰겠어요? 북한 스마트폰이랑 똑같죠.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돈터치 대한민국님하고 베티서님하고 이제 같은 의견을 주셨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빛 가르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건빵 대표님이 지금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글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글을 쓰실 때 이렇게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몇 개 갖고 있다. 뭐 내가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더리움 뭐 몇 개가 있는데 뭐 리플 몇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 글에 댓글을 쓰실 때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자산도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돈 있다고 자랑하면 결국에 꼬이는 건 도둑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 뭐 몇 개 갖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에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커들이 어떤 식으로든 추적을 해서 야, 이 사람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뭐 20개 갖고 있다 아니면 뭐 이더리움 뭐 100개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뭐 이메일 이런 걸 확인해서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 해킹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댓글 쓰실 때 여러분들 자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암호화폐 이런 걸 표현하지 마시고 퍼센트로 표현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뭐 비트코인 비중이 30%인데 비트코인 비중이 뭐 10%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비트맥스에서 스케일핑 단타로 수익을 내셨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마진 거래라든가 뭐 이렇게 레버리지 이용한 거래 그리고 뭐 스캘핑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0.1% 제가 봤을 때 0.1% 많이 해야 저는 1%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유튜브 건빵 대표 이분이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스캘핑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타고 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이 촉을 배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촉으로 이제 매매하는 걸 수 있는데 이걸 배워서 내가 이 부분을 뭔가 매매를 해서 아마 이걸로 돈을 벌어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진 거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장 자체가 마진 거래 안 해도 뭐 10배 100배 이렇게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굳이 뭐하러 마진 거래 하냐는 거죠. 마진 거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깡통 나는 게 마진 거래를 하게 되면 깡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처음에 나 조금만 해봐야지 뭐 처음에 소액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액으로 해봐도 소액으로 해서 벌어도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어도 그 번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엔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고,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상위 이 코인들 가지고만 매매를 하셔도 우리가 앞으로 2, 3년 안에 진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익을 저는 거둘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타고난 트레이더여서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 영상 보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빛 가르기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가정하에 코인으로 50배, 100배 이익을 본다 해도 시드가 작아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이익 실현 후 주식 투자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인도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해외 투자는 그 각 증권사에 가서 내가 해외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이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고, 지금 이제 아마 해외 그런 투자하는 상품들도 다양해졌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예전보다 훨씬 싸졌어요. 훨씬 싸졌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런 해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바꿔질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대중화되고 증권 상품들이 이 블록체인화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존의 어떤 증권 상품을 투자를 할 때 굳이 우리가 원화로 바꿔서 이걸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를 가지고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뭐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아마존 주식을 살 때도 바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지고 아마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는 조만간에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결국에 기존 금융권들을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기존 은행, 기존 증권사들을 다 붕괴를 시키는 거다.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카드온 호구링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키드온 호구링님. 주식시장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면 개별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비트와 알테 연관성처럼 호재가 있어도 떨어질까요? 비트 관련 주식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해밀리 분들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물어보셨고, 지금 아까 이제 비덴트가 결국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채널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덴트는 주식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가 몇 개 실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좋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와 별개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빅스마일님이 하락장이라고 해도 암호화폐가 떡상하면 당연히 관련주는 상승하겠죠. 그러나 저 같으면 거기 투자하느니 암호화폐에 바로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종님이 써주신 김우중님. 김우중님이 보름 정도 되는 이제 신규 구독자신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상화폐 투자 시작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2017년도 불장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세 번째 질문이 가상화폐 이외에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에서 재미있었던 일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라이브 방송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그때 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한 분만. 마지막으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손정희와 유대인에 대하여. 손정희도 유대인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유대인 자본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벤처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타트 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IBM 등이 유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하청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협조 없이 손정희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유대인협회 회장이었던 브로프만의 가문이 손정희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코카콜라, 애플, 구글, 인텔 등 유대기업 및 투자그룹들이 1000억 달러의 투자펀드에 참여하였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펀드를 2에서 3년마다 하나씩 만든다고 하니 돈을 가진 유대 세력들의 힘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럼프의 둘째 사위도 유대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니 제가 보는 음모론은 과연 트럼프가
연준의 금융 세력과 반대되는 포지션이 진심일까? 아니면 서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딥스테이트를 뭐 반하는 이런 게 딥스테이트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진심일지, 아니면 트럼프도 결국에 만약에 딥스테이트가 양쪽에 다 트럼프, 공화당 그리고 뭐 민주당 예전에 힐러리한테 양쪽에 다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트럼프가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쇼를 하는 건지,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멜님이 써주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모론은 없고 오직 힘없고 돈 없는 일반인들이 모를 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암호화폐도 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기획한 상품이며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해 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약간 치부하는 야 이거 음모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이거는 음모론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약간 그게 실제 존재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대중들이 모를 뿐이라는 거죠. 대중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고 모를 뿐인 거고, 실제 그런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금융 세력은 계속 움직이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